자수댁에 씨바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제가 하지요. 그 씨바지. 열해 전 아비의 벗이 올린 고발장 한 장에 멸문당한 양반집 딸. 관기로 끌려가 이름도 얼굴도 지운 그 여인이 원수 집안의 씨바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씨바지가 들어간 그날부터 서문교 좌수댁에서 감추어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뒷목 잡히는 반전의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조 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외곽 이 진사댁은 가을거지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추석을 앞두고 빚어놓은 송편 시루가 놓여 있었고 안채에서는 이 진사의 아내가 명절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윤. 15이었습니다. 소윤은 또래 처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느질보다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약초를 다루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 마을 아이들의 배앓이쯤은 거뜬히 다스였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는커녕 소윤의 총명함을 제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소윤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벗에게 보낼 시문을 쓰고 있었고 소윤은 그 옆에서 약초 그림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 횃불, 그리고 고함,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포졸 16명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관아 아전 하나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발장이었습니다. 죄목은 영모. 이 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는 조선에서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글자였습니다. 이 진사는 항변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서 본 적도 없고 영모를 꾀할 인맥도 뜻도 없는 시골 선비라고. 그러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펼쳐 보인 고발장에는 이 진사가 불온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고발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문규. 이 진사의 동문이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서 글을 배우고 같은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란 벗이었습니다. 혼인 때 주례를 서주었고 소윤이 태어났을 때 돌잔치에 와서 비단 한 피를 선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이 진사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이 진사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이 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서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윤이 문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공포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딸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소윤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남원관아에서 사흘간 신문을 받았습니다. 곤장이 20대를 넘어갔을 때 이 진사의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30대를 넘었을 때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관아 아전은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 진사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를 인정하면 딸까지 역적의 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흘째 새벽 이 진사는 관아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신문 중 지병으로 사망이라 적혔습니다. 소식은 그날 오후에
이 진사댁에 전해졌습니다. 소윤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일어나 안채로 들어가 소윤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린 뒤 부엌에서 항아리 하나를 꺼내 소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의 옥비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라. 그것이 어머니가 소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밤 소윤의 어머니는 관아로 끌려가는 도중 호송 행렬을 벗어나 섬진강 쪽으로 달렸습니다. 포졸들이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시신은 사흘 뒤 하류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 진사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집은 관아에 몰수되었고 천석이 넘는 토지는 고발자 서문규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소윤의 이름은 죄인의 딸로서 관기 명부에 올려졌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소윤은 아무런 짐도 없이 남원 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진 것은 어머니가 쥐어준 옥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교방 관리가 빼앗으려 했지만 소윤은 비녀를 저고리 깊숙이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밥을 굶어도 그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교방에 들어선 첫날 소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것을, 서문규가 무엇을 노렸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제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교방의 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같이 끌려온 아이들은 울었지만 소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옥비녀를 가슴에 꼭 쥐고 서문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며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던 그 얼굴. 돌잔치에서 소윤을 안아 올리며 이 아이 눈이 영특하구먼 하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오직 하나의 뜻으로만 남았습니다. 소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아니었고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반드시 갚는다. 그날부터 소윤의 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서문규는 이 진사댁의 몰락 위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빼앗은 천석 토지로 남원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좌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서문규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고을 양반들은 서문규의 잔치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문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준. 이 진사가 멸문당하던 해에 16이었으니 소윤보다 1살 위였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욕심을 단지 않은 성품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재산을 얻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문규는 그것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묻으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딸은 교방에 처박혀 이름도 없는 관기가 되었을 것이고 15살짜리 계집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서문규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방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 옥비녀를 쥔 채 잠들지 않는 눈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열해 뒤 서문규 댁의 안채로 걸어 들어오리라는 것을. 교방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원 교방에는 20명 남짓한 관기들이 있었습니다. 절반은 소윤처럼 죄인의 딸로 끌려온 아이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좁은 방, 하루 두 끼 죽, 그리고 끝없는 수모였습니다. 관기에 이른 관아의 연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거칠 뿐이었습니다. 실상은 고을 양반들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며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관기는 관아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소유는 처음 석 달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춤을 배웠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연회에 나가면 술잔을 들고 서 있어야 했고, 취한 양반이 소윤의 손목을 잡아 끌면 교방 행수가 대신 막아주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견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지만 소윤은 밤마다 옷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옥이 소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녀가 없었다면 소윤도 어머니처럼 강물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막금을 만난 것은 교방에 들어온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막금은 쉰을 넘긴 늙은 기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이었다고 했지만 세월이 목을 쉬게 하고 얼굴에 주름을 새긴 뒤에는 교방 구석에서 빨래와 바느질이나 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쓸모를 잃은 관기는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막금이 먼저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이 연회에서 돌아와 발등에 물집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약초를 개어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어 막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막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두 종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이거나 너무 많이 아는 아이이거나. 막금의 눈이 소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넌 후자구나. 그날부터 막금은 소윤의 곁에 있었습니다. 막금이 소윤에게 가르친 것은 춤이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막금은 30년 넘게 관기로 살아오면서 관아의 구조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전이 뇌물에 약하고 어느 양반이 비밀을 많이 감추고 있으며 관아의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고발장 하나가 접수되어 처리되기까지 어떤 손을 거치는지 막금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방의 기녀들은 고을의 잔치와 연회를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은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졌고 기녀는 가구나 벽과 다를 바 없이 취급받았습니다. 누구도 기녀 앞에서 말을 삼가지 않았습니다. 막금은 그 30년의 술자리에서 들은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막금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막금은 약초도 가르쳤습니다. 소윤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본 위에 막금의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어떤 뿌리가 열을 내리며 어떤 버섯이 사람을 잠들게 하는지. 소윤은 교방 뒤뜰의 작은 텃밭에서 약초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기가 풀을 캐든 말든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막금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양반의 눈을 봐라. 입이 아니라 눈을. 입은 거짓을 하지만 눈은 못해. 탐욕이 있는 자의 눈은 상대의 소유물을 먼저 훑고 두려움이 있는 자의 눈은 문 쪽을 자꾸 본다. 소유는 연회에 나갈 때마다 막금의 가르침을 실전에 옮겼습니다. 술을 따르면서 양반들의 눈을 읽었습니다. 말을 삼가면서 귀를 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이 있고 누가 누구의 약점을 쥐고 있는지,
남원 고을의 권력 지도가 소윤의 머릿속에 한 해 한 해 그려졌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소윤은 교방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살이 된 소윤은 남원 교방에서 제일 가는 기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춤이 빼어났고 가야금 솜씨가 출중했으며 무엇보다 자리에서 말을 아끼는 품이 기품 있다는 평판이 돌았습니다. 관아의 연회에 소윤이 빠지면 양반들이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소윤이 교방에서 이름을 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5년간 연회를 드나들면서 소윤은 남원 일대의 양반 사회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문규가 있었습니다. 서문규는 5년 사이에 더욱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좌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이 진사에게서 빼앗은 토지 위에 새 전답을 더 불리고 관아 아전들을 뇌물로 주무르며 남원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문규의 잔치에는 늘 관기가 불려갔고 소윤도 그 자리에 여러 번 섰습니다. 서문규는 소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5살 소녀와 20살 여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서문규의 눈에 관기 따위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기는 술잔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소윤은 서문규의 잔치에 설 때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막금이 가르쳐준 대로 감정은 칼이 될 때까지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소윤의 저고리 안쪽에는 늘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소윤이 23이 되던 해였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서문규의 외아들 서준이 장가를 든 지 3년이 넘었는데 부인에게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문규가 대를 잇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남원 양반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귀가 아니라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교방으로 돌아와 막금에게 물었습니다. 서문규 댁에서 씨바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막금은 한참을 말없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금은 소윤이 왜 교방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5에 멸문당한 양반집 딸이 8년째 울지 않고 칼을 가는 이유를 막금은 자신의 30년 경험으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막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막금은 교방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중매쟁이를 움직였고 소윤의 관기 신분을 감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남원 장터를 떠돌며 약재를 파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막금이 교방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이 약재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막금에게 약재를 납품하면서 오래전부터 교방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소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자처했습니다. 도윤이 한 일은 간단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원에서 2억 고을 떨어진 곳에 거지 토적을 만들어 소윤을 건강하고 아이 잘 낳을 상을 가진 평민 과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과부는 내력을 캐기 어려웠고 평민이면 양반댁에서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서문규 댁에 소윤을 씨바지 후보로 올렸습니다. 서문규의 부인이 소윤을 불러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몸이 건강하고 무엇보다 눈이 맑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문규 본인도 소윤을 한번 흘끗 보았지만 관기 시절의 모습과 과부 행세를 하는 소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소윤의 가장 든든한 위장이었습니다. 소윤은 합격했습니다. 서문규 댁에 들어가기 전날 밤 소윤은 교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막금이 소윤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질 소리만 방 안에 고요히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막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문규 댁에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맨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체가 들키면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15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소윤은 옥비녀를 저고리 가장 깊은 곳에 꿰매어 넣었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소윤은 교방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집으로, 어머니를 강물에 빠뜨린 자의 집으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씨바지라는 이름을 달고 15에 쫓겨난 그 세계로 23세 소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해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윤이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문규 댁은 컸습니다. 남원읍내에서 북쪽으로 반뒤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대갓집이었습니다. 소슬 때문에 기와지붕, 사랑채와 안채가 나뉘고 행랑채에만 하이니 10명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3그루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곳간 4채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윤이 처음 그 대문을 넘었을 때 발이 멈추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가꾼 토지에서 거둔 쌀이 저 곳간에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저 마당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멈춘 발을 다시 옮겼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과부 출신 씨바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씨바지의 자리는 안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서문규의 부인 조 씨는 소윤에게 규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안채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사랑채에 얼씬거리지 말 것. 서준 도련님이 부를 때만 방에서 나올 것. 아이를 가지면 낳을 때까지 이 집에 머물고 낳은 뒤에는 아이를 두고 나갈 것. 씨바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었습니다. 아이를 담는 그릇. 조 씨의 눈에는 소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경계뿐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씨바지에게 눈을 줄까, 씨바지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집안에 눌러앉으려 할까. 그런 종류의 경계였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이고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분고분한 태도가 가장 좋은 위장이었습니다. 서준을 처음 마주한 것은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은 24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문규와는 인상이 달랐습니다. 서문규의 얼굴이 욕심과 경계로 굳어 있다면 서준의 얼굴에는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씨바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서준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던 듯했습니다. 서준은 소윤이 있는 방에 들어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씨바지는 말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이 상황 자체가 어색해질 것이었습니다. 어색함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위험이었습니다. 소유는 부드럽게 그러나 감정 없이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서준은 소윤의 방에 올 때마다 머뭇거렸습니다. 씨바지를 도구로 대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막금이 가르쳐준 대로 서준의 눈을 보았습니다. 탐욕은 없었습니다. 대신 미안함과 불편함,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호기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호기심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서준이 소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경계가 풀리고 경계가 풀려야 안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너무 깊이 열면 일이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소윤은 안채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바지는 안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안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서문규의 부인 조 씨가 소윤을 경계하면서도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안채국 꽃을 쓸고 닦는 일이 소윤에게 주어졌습니다. 소윤은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말이 없는 씨바지는 조 씨의 경계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2달째 조 씨가 소윤에게 서문규의 식사상을 나르라고 시켰습니다. 사랑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8년을 기다린 사람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밥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서문규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강물로 몬 자, 10해 전 고발장에 이름을 적어 넣은 자. 소윤은 고개를 숙이고 상을 놓았습니다. 서문규는 소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씨바지가 밥상을 나르건 하인이 나르건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윤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윤에게는 무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석 달째 소윤은 사랑채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서문규의 서재는 사랑채 안쪽 가장 깊은 방이었습니다. 서문규가 외출할 때는 자물쇠를 채웠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열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문서 궤가 3개 놓여 있었는데 소윤이 밥상을 나르면서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안을 슬쩍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갈 기회는 한 번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증거를 찾고 빼돌리고 빠져나오는 것을 단 한 번에 해내야 했습니다. 소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막금이 가르쳐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죽는다.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소윤은 기다렸습니다. 넉 달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기만 하던 서준이 소윤의 방에 올 때 조금씩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 약초를 아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서준 자신의 오래된 두통에 대해 물었고 소윤이 만들어준 약차를 마신 뒤로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준의 눈에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도. 씨바지에게 마음을 주는 양반 도련님 야담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소윤에게 이것은 야담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서준의 마음이 깊어지면 소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심이 커지면 과거를 캐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캐면 거짓 호적의 구멍이 드러나고 구멍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준을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밀어내면 의심을 사고 의심을 사면 경계가 올라가고 경계가 올라가면 서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도 안 되고 멀리도 안 되는 거리. 소유는 그 위태로운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5달째 바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도윤이 장터를 통해 막금에게 전한 말이 교방을 거쳐 소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남원에 새 부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 부사는 서문규와 한통속이었지만 새 부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문규와 엮인 바가 없었습니다. 소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를 들고 갈 곳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전 부사에게 고발장을 가져가 봐야 서문규의 손바닥 안에서 묻힐 것이 뻔했지만 새 부사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먼저였습니다. 증거 없이 관아에 가면 관기 출신 씨바지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문규의 서재 안에 있을 그것 거짓 고발장의 초안, 매물장부, 토지 위조 문서 그것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기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도윤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막금을 거쳐 장터를 거쳐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준비하시오. 5달하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준이 소윤의 방에 와서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윤은 서준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두려워하고 따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서준이 돌아가고 난 뒤 소윤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해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재산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문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질 때 서준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죄를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소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소윤은 저고리 안쪽의 옥비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끌려나가며 소윤을 한번 돌아보던 그 눈. 어머니가 쥐어준 비녀의 무게. 섬진강에서 건져 올려진 어머니의 이야기. 소윤은 비녀를 놓았습니다.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열해 전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흔들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갈 날을 잡아야 했습니다. 6달째 기회가 왔습니다. 서문규가 전주 가명에 다녀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명의 관찰사가 남원 일대 양반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문규는 좌수로서 빠질 수 없는 자리였고 왕복에 이틀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서문규가 집을 비우는 이틀. 소윤에게는 그 이틀이 열해를 갈아 만든 칼을 꺼낼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소윤은 도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막금을 거쳐 장터를 거쳐 한마디. 내일 밤.
서문규가 전주로 떠난 날 아침, 서문규 댁은 한결 느슨해졌습니다. 하인들의 움직임이 느려졌고 안채의 공기도 가벼워졌습니다. 서문규의 부인 조 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친정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서주는 사랑채에서 벗을 불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평소처럼 안채 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소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6달 동안 고분고분하고 말 없는 씨바지가 무슨 일을 꾸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 밥상을 거두고 부엌을 정리하고 안채가 조용해질 때까지 소유는 기다렸습니다. 조 씨가 안방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랑채의 하인들이 하나둘 불을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서준의 벗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준도 사랑채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소유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마루를 밟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8년간 교방에서 춤을 추며 익힌 발놀림이 이런 곳에서 쓰이리라고는 춤을 가르친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채에서 사랑채까지 20걸음. 소유는 숨을 죽이고 마당을 건넜습니다. 사랑채는 어두웠습니다. 서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서재 쪽은 캄캄했습니다. 서문규가 집을 비울 때 서재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소유는 이미 확인해 두었습니다. 서문규가 급하게 떠난 날에는 자물쇠를 깜빡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전주 가명의 연회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지는 바람에 서문규가 서둘러 출발했고 서재 문은 걸쇠만 걸려 있었습니다. 소윤이 걸쇠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미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윤은 그 소리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먹물과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유는 손끝으로 더듬어야 했습니다. 문서 궤가 3개, 왼쪽 벽 가운데, 오른쪽 벽. 소유는 6달간 밥상을 나르며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위치를 외워두었습니다. 왼쪽 궤를 열었습니다. 서신이었습니다. 서문규가 주고받은 편지들. 빠르게 넘겼습니다. 쓸모없는 안부 편지와 장부 보고들. 가운데 궤를 열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소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토지가 서문규에게 넘어간 문서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소윤은 아버지의 토지 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면적이 실제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문규가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소유는 그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 고발장의 초안이었습니다. 관아에 제출한 정본이 아니라 서문규가 직접 손으로 쓴 밑글이었습니다. 글씨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모라는 글자 위에 먹이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죄목을 적었다가 지우고 영모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서문규가 어떤 죄를 씌울지 고민하다가 가장 무거운 죄를 골랐다는 증거였습니다. 소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초안 밑에 장부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뇌물 장부였습니다.
서문규가 관아 아전에게 건넨 돈의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문규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나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불안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꼼꼼함이 칼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소유는 고발장 초안과 매물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 안에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문석의 뒤로 몸을 낮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윤은 궤 뒤에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발소리가 서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손에 초롱을 들고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비운 서재에서 책을 꺼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초롱의 불빛이 서재 안을 훑었습니다. 왼쪽 벽 가운데, 오른쪽 벽. 빛이 문석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초롱이 궤 위를 비추었습니다. 가운데 궤와 오른쪽 궤의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소윤이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열어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열어본 것인지 서준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이 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윤과 서준 사이의 거리가 석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끝이었습니다. 소윤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도둑으로 몰려 끝이었습니다. 증거를 품에 넣은 채 잡히면 서문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교방이 아니라 옥에 갇히거나 죽을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문석괴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롱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 서재에서 약재 서책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어르신 안 계신 틈에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6달간 소윤이 약초에 밝다는 것은 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서준의 두통에 약차를 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참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과 미안한 기색만 있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서준은 읽지 못했습니다. 막금이 가르쳐 준 것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 서준이 초롱을 내렸습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오. 서준은 그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소윤을 의심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했지만 덮어둔 것인지 소윤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서준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문규가 돌아와서 서재를 확인하면 문서가 빠진 것을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소윤은 방으로 돌아와 문서를 저고리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옥비녀 옆에 아버지의 유품과 아버지를 죽인 증거가 나란히 소윤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밥상을 준비하면서 안채 밖을 살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도윤이 서문규 댁 단박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메고 행인인 척하고 있었지만 소윤은 그 자리가 미리 약속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갔습니다. 안채의 씨바지가 물을 기르러 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담 바깥 골목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소윤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느티나무에서 다가왔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윤은 저고리 안에서 문서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고발장 초안, 매물장부, 토지 위조 문서. 3가지 모두. 도윤은 문서를 받아 약재 보따리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관아새 부사에게 가시오. 직접 부사의 손에 넣어야 합니다. 아전을 거치면 서문규에게 흘러갑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당신은요? 소윤은 빈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저 안으로. 도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서문규가 돌아오면, 증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소윤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서문규가 돌아오기 전에 포졸이 오면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소윤은 물동이를 이고 담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약재 보따리를 메고 남원관아 쪽으로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소윤이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았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담 밖에서 누구와 말을 섞더냐. 서문규 댁의 늙은 하인 봉칠이었습니다. 이 집에 40년 가까이 있었다는 자. 서문규의 눈과 귀 노릇을 자처하는 자. 소윤이 서문규 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소윤을 흘끔흘끔 바라보던 자. 소윤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물 기르러 나갔다가 약재 파는 장수를 만났습니다. 마님께서 쓸 약재가 떨어졌기에 물어본 것뿐입니다. 봉칠은 가만히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눈이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년 눈매가 어디서 본 듯한디. 소윤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봉칠은 10해 전 이 진사댁의 심부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뛰놀던 15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를 희미하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칠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상한 것이요. 씨바지치고 손이 너무 곱고 그를 아는 티가 나. 소윤은 웃어 보였습니다. 교방에서 8년간 갈고 닦은 미소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시골 과부일 뿐이에요. 봉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뒤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남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소윤은 봉칠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부엌 기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간 떨지 않았던 손이. 서문규가 돌아오기 전에 포졸이 와야 했습니다. 도윤이 부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부사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늦으면 소윤이 죽습니다. 시간은 하루, 길어야 이틀. 소윤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멈추고 저고리 안쪽의 옥비녀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도윤은 달렸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관아까지는 반리 남짓한 거리였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약재 보따리 안에 서문규의 목을 조를 문서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발장 초안, 매물장부, 토지 위조 문서. 10해 전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문을 지은 증거.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대문 앞에 포졸에게 막혔습니다. 약재상이 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포졸은 도윤을 밀쳐냈고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관아 안쪽에서 아전 하나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전의 눈을 보았습니다. 소윤이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전을 거치면 서문규에게 흘러간다. 도윤은 아전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쳤습니다. 관아 안까지 들리도록. 남원 좌수 서문규의 영모 증거를 가져왔소. 부사 대감만이 받으실 수 있소. 영모. 그 두 글자가 관아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고 포졸들의 손이 도윤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소리는 관아 깊숙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사의 수행 비장이었습니다. 비장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새 부사 박종리는 나이 40줄의 한양에서 내려온 문관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석 달. 남원의 사정을 파악하는 중이었고 서문규라는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들은 터였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서문규의 눈치를 보는 것, 아전들이 서문규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세금 장부와 토지 대장의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것 박종리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보따리에서 문서를 꺼내 부사 앞에 펼쳤습니다. 박종리는 고발장 초안을 먼저 읽었습니다. 서문규의 필적으로 쓴 밑글, 죄목을 여러 번 고친 흔적. 처음에 적었다가 지운 글자 위에 영모라는 두 글자를 덮어 쓴 자국. 박종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뇌물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아전 셋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토지 위조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관아에 보관된 토지 대장과 서문규의 문서 사이에 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빼돌린 토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종리는 문서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누가 가져왔느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윤의 이름을 밝히면 소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으면 문서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윤이 미리 말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서문규에게 멸문당한 이 진사의 딸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서문규 대간에 있습니다. 박종린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10해 전 이 진사 영모 사건의 기록은 관아 문서고에 있었습니다. 박종린은 부임 초에 그 기록을 읽은 적이 있었고 사건의 전말이 석연치 않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종린은 비장을 불렀습니다. 포조를 모아라. 서문규 좌수 댁으로 간다. 서문규 댁에서는 소윤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서를 가지고 떠난 뒤 소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채 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부엌을 쓸고 조 씨에게 저녁 약차를 올렸습니다. 손은 이미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봉칠의 시선이 소윤을 따라다녔습니다. 늙은 하인은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소윤이 부엌에 있으면 봉칠도 부엌 근처에 있었고 소윤이 안마당을 지나면 봉칠의 눈이 따라왔습니다. 소윤은 그 시선을 등으로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교방에서 8년을 버틴 여자였습니다. 시선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준이 소윤의 방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방에 들어서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유는 기다렸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당신을 보았소. 소윤의 숨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재 서책 이야기는 거짓이지요. 서준의 목소리는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어젯밤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씨바지가 한밤중에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간 이유가 약재 서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을 하나 더 쌓으면 나중에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질 것이었고, 진실을 말하면 지금 당장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준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겠소. 소윤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의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것이 있었습니다. 소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 근거는 없지만 거두지 못하는 종류의 것. 서준은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소윤은 서준의 등이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이 집에 포졸이 들이닥치면 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책임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열해 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소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문규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소윤은 옥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버지. 다음 날 오후 서문규가 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말에서 내린 서문규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명연회에서 관찰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술상을 차리라 하고 사랑채로 들어가 도포를 벗었습니다. 서문규가 서재로 향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소유는 안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사랑채 쪽에서 들려올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 사랑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잠시 정적. 그리고 문석외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서문규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안채까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봉칠도 달려갔습니다. 소유는 부엌 기둥에 기대어 서서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봉칠이 안채로 뛰어왔습니다. 소윤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서재 문서가 없어졌다. 어르신이 난리시다. 어젯밤에 내년이 뭘 했느냐. 소윤은 칼을 내려놓고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방에서 수천 번 연습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어젯밤 방에서 잠들었는데요. 봉칠의 눈이 소윤을 훑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서문규가 직접 안채로 걸어왔습니다. 서문규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열해간 감추어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황. 서문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문규가 소윤 앞에 섰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문규의 눈이 소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봉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인연의 눈매가 어디서 본 듯합니다. 열해 전 이 진사댁에 심부름 갔을 때 서문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진사, 그 이름, 열해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씨바지의 얼굴 위에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문규가 소윤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소윤의 눈과 서문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열해 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해 전 이 진사댁 대문 앞에 울렸던 것과 같은 소리. 포졸들이었습니다. 부사 박종린이 직접 포졸 20여 명을 이끌고 서문규 댁을 에워쌌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문규의 손이 소윤의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종린이 마당에 서서 서문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서문규가 쓴 고발장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문규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서문규의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고리 안쪽에서 작은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5살 때 교방으로 끌려가면서 숙인 고개를 25이 되어 처음으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소윤은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열해를 삼킨 목소리로. 저는 씨바지가 아닙니다. 열해 전 이 어르신이 거짓 고발장으로 멸문시킨 이 진사의 딸 소윤이옵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문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살짜리 계집아이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열해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집 앞마당에 서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옥비녀를 서문규 앞 땅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열해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서문규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서문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열해 전 이 진사의 팔을 잡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문규가 끌려나갔습니다. 소윤은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전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바라보던 15살의 소윤은 이제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문틈에 있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것은 서문규였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소윤이었습니다. 열해 만에 자리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서문규의 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부사 박종린이 수사를 시작하자 열해 동안 쌓아올린 서문규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장 초안과 뇌물장부가 공개되자 서문규에게 눌려 살던 남원의 양반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서문규에게 토지를 빼앗긴 자, 빚을 빙자해 종을 뺏긴 자, 관아의 힘을 빌려 협박당한 자, 열해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진사의 영모 혐의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문규가 관아 아전셋에게 뇌물을 주고 없는 서신을 만들어 증거로 꾸며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전셋도 체포되었습니다. 뇌물장부에 적힌 금액과 날짜가 아전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문규의 꼼꼼함이 끝끝내 서문규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었습니다. 박종린은 서문규의 죄목을 정리하여 전주 감형에 보고했습니다. 무고로 사람을 죽인 죄 관리에게 뇌물을 건넨 죄, 타인의 토지를 위조, 문서로 강탈한 죄, 좌수의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한 죄,
가명의 관찰사는 서문규를 남원에서 처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문규는 관아 옥에 갇힌 지 보름 만에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서의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천석 토지가 탐이 나서 그리하였노라. 10해 전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가문의 운명을 꺾은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토지, 욕심, 그뿐이었습니다. 서문규는 귀양에 처해졌습니다.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습니다. 이 진사의 이름이 복권되었습니다. 관아의 기록에서 영모 혐의가 삭제되었고 무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새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이 진사의 아내 소윤의 어머니의 죽음도 무고로 인한 참변으로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빼앗겼던 토지가 소윤에게 돌아왔습니다. 소윤의 이름이 관기 명부에서 지워졌습니다. 10해 만이었습니다. 15에 적힌 이름이 25에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10해는 글자 한 줄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식 기록에서는 소윤은 더 이상 관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윤은 다시 이 진사의 딸이었습니다. 서문규 댁에서 나온 날 소윤은 막금을 찾아갔습니다. 막금은 교방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구석방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교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막금은 빨래를 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윤도 막금도. 소윤이 막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금이 소윤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10해 전 소윤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한참 뒤에 막금이 말했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에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의 교방으로 끌려온 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소윤이었습니다. 8년 교방 생활에서 울지 않았고 6달 서문규 댁에서 울지 않았고 서재에서 고발장 초안을 발견했을 때도 포졸이 서문규를 끌고 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교방 구석방에서 빨래 냄새가 나는 막금의 품에서 소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소윤은 이 진사댁으로 돌아갔습니다. 10해 만이었습니다. 집은 서문규가 몰수된 뒤 관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세월만큼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에 빗장이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아버지의 서재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소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풀 사이로 돌길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이 돌길 위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소윤을 불렀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이 다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아버지가 실을 버주었고 소윤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집을 채웠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관아 옥에서 숨을 거두었고 어머니는 섬진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토지를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명예를 되찾았지만 15살의 소윤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두 사람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서재 앞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등 뒤에 서재는 비어 있었고 앞에 마당은 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윤은 옥비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해 동안 소윤의 가슴을 지탱해온 것이 이 비녀였습니다.
복수의 이유이자 살아야 할 이유이자 어둠 속에서 소윤을 붙잡아준 유일한 것. 소윤은 비녀를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맑은 옥이 빛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비녀. 어머니가 소윤에게 넘긴 비녀. 소윤은 비녀를 서재 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남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윤은 이 진사댁을 손수 고쳤습니다. 지붕을 올리고 마당에 풀을 뽑고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막금이 교방에서 나와 소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소윤이 막금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었고 막금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남원 장터에서 약재를 팔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 진사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가져다 주러 온다고 했지만 남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이듬해 봄 이 진사댁 행랑채를 고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책과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 막금에게 배운 처방을 합쳐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약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사댁 약방의 소윤을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는 사람도 있었고,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방 문 앞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나무였습니다. 서준의 이야기는 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드러난 뒤 서준은 남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누린 것들이 다른 사람의 피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서준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떠나기 전 소윤을 찾아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는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다릅니다. 찾아왔다는 이야기에서는 서준이 소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는 서준이 차마 소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고, 소윤은 서준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윤이 서문규와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서문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쌓았지만 소윤은 되찾은 것 위에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올렸습니다. 한은 삼키면 독이 되고 풀면 약이 된다고. 서문규는 남의 것을 삼킨 자였습니다. 삼킨 것이 독이 되어 결국 자기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소윤은 한을 품은 자였습니다. 열해를 품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풀어냈습니다. 풀어낸 자리에 약방을 세우고 약을 짓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15에 모든 것을 잃은 소녀가 25에 모든 것을 되찾기까지 열해. 그 열해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된 것은 소윤이 끝내 울지 않고 칼을 갈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 칼을 내려놓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소윤은 칼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열해의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전해지는 까닭이었습니다.